안녕하세요. 어반 디자인 채널의 다립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벌써 또 이렇게 겨울이 오고 또 연말이 돼가지고 제가 연말이 되면 항상 하는 컨텐츠가 있죠. 그 해에 제가 항상 영감 받았던 것들을 종합해서 어워즈로 이렇게 발표를 해보고 설명을 해보는 영감 어워드 라이브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가본 것들 또는 이거 되게 재밌는 브랜드다 또는 재밌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하나 둘씩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워즈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분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발표해 볼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올해의 브랜드, 그 다음에 올해의 공간.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브랜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사실 제가 선정한 이 브랜드가 사실 되게 너무 뻔해가지고 이거를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해 동안 저한테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친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매출이라던가 영향력에서 그래도 파급력이 있는 브랜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들고 해서 조금 뻔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전에 올린 스파 브랜드 관련해서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대충 어떤 브랜드인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올해의 브랜드는 유니클로로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재미없는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없는 이런 브랜드를 선정한 게 좀 되게 유감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 유니클로를 저도 제 스파 브랜드 영상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옷을 사고 싶을 때 여러 가지 편집샵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구경하고 발굴을 해보고 또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제품군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쇼핑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유니클로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다 보니까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패션이란 것도 제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스타일리시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저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래야 사람이 뭔가 시야도 좀 넓어지고 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냥 모든 거를 다 유니클로 안에서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뭔가 게을러지는 것 같고 패션을 보는 어떤 폭 같은 것도 되게 좁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랜딩을 하는 입장에서 또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유니클로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걸 모든 것을 다 유니클로 안에서만 해결하는 거를 조금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올해 저한테 가장 많은 제 지갑을 가장 많이 열게 하고 계속해서 뭔가 소식을 찾아보게 만드는 브랜드는 유니클로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같은 거 보시면은 많이 뜨실 거예요. 저는 릴스 보면 항상 유니클로 관련 컨텐츠가 꼭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유니클로가 매년 그래왔지만은 올해 특히나 그 콜라보레이션을 정말 되게 영리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유니클로 보시면은 유니클로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유니클로가 하고 있는 콜라보 라인들이 보여요. 하나씩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유니클로 콜라보레이션 라인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유니클로 U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U는 다들 아시다시피 크리스토퍼 르메르, 예전에 에르메스의 디자이너였고 지금은 르메르라는 브랜드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르메르라는 디자이너가 콜라보를 하고 있는 그런 라인이고요. 크리스토퍼 르메르는 현재 유니클로의 아트 디렉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니클로 그 R&D 센터가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리스토퍼 르메르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위 호환 라인 같은 것들을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러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U 라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보통 유니클로 일반 라인에서 조금 시도하기 힘든 구조적인 실루엣이라든가 독특한 형태 같은 것들. 그래서 저도 뭐 르메르 제품을 사서 입어보진 않았는데 이 르메르가 디자인한 U 라인 때를 딱 입어보면은 그 옷이 몸에 딱 떨어지는 그 라인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옷을 이렇게 만들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옷이 딱 이제 몸에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딱 떨어지는 어떤 라인이라던가 그런 형태 같은 것들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냥 입고 있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되게 스타일리시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 하는 굉장한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르메르 디자이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굉장히 얼시 컬러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뉴트럴한
쨍하거나 또는 아예 무채색도 아닌 좀 이렇게 톤을 많이 다운시킨 이런 컬러들이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뭔가 흑색이라든지 이런 물 빠진 듯한 스카이블루 컬러라든지 베이지 컬러 이런 식으로 되게 중성적인 컬러들이 특징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실 옷을 입을 때 뭔가 이렇게 쨍쨍한 컬러 같은 거를 시도하기 힘든 편인데 그럴 때 딱 이렇게 얼시한 컬러 입어주면은 사람이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니클로 가격대는 유지를 하면서 49,000원, 사실 이런 집 스웨터에 39,000원이면 그렇게까지 막 비싸진 않죠. 그러면서 또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되게 독창적인 그런 실루엣을 시도해보고 싶은 분은 좋아하실 만한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U 다음에 있는 라인이 유니클로 C 라인이에요. C 라인은 사실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클로 C는 클레어 웨이트 켈러라는 영국의 여성 디자이너랑 같이 콜라보를 하는 라인입니다. 이 클레어 웨이트 켈러라는 디자이너는 예전에 지방시에서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끌로에라는 또 프랑스 브랜드에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끌로에도 프랑스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대표적인 여성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시랑 끌로에 하면은 뭔가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클레어 웨이트 켈러의 옷들은 보시면은 아까 르메르랑 비교했을 때 뭔가 좀 우아한 맛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그리고 제가 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도시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까 르메르가 디자인한 U라인 때를 보면은 뭔가 그런 흑색 컬러 같은 느낌의 라인도 되게 조금은 더 뭔가 자유분방한 보헤미안 같은 좀 느낌이 있었다면은 클레어 웨이트 켈러는 딱 보시면은 굉장히 도시적입니다. 도시의 사람들이 그냥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라인들. 또 클레어 웨이트 켈러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굉장히 찰랑거리는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뭔가 옷을 입었을 때 이런 좀 찰랑찰랑거리고 뭔가 팔랑팔랑거리는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잘 어울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르메르가 좀 더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그런 실루엣을 자랑했었다면은 이 C라인은 뭔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실생활에서 좀 더 쉽게 하지만 어떤 고급스러운 느낌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라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스웨트 라인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이런 후드나 조깅 바지나 컬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C 라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콜라보 라인이 요즘 굉장히 주가가 높은 JW 앤더슨 콜라보입니다. JW 앤더슨은 사실 지금 가장 주가가 높은 디자이너이기도 하죠. 예전에 로에베 아트 디렉터를 맡았고 또 JW 앤더슨이라는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디올, 지금 현재 디올 브랜드를 또 멋지게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화제가 됐죠. 그래서 JW 앤더슨 같은 경우도 영국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뭔가 이런 브리티시 위트,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좀 창의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합니다. 저는 JW 앤더슨이 되게 잘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로에베도 그렇고 로에베도 보면은 어쨌든 이것도 명품 라인이잖아요. 굉장히 옷이 고급스럽고 그런데 로고라든지 어떤 포인트를 주는 것들이 되게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맛이 있어요. 그리고 JW 앤더슨 브랜드도 가보시면은 굉장히 좀 컬러풀하고 또 어떤 새겨져 있는 그래픽이라든지 텍스트 같은 것들이 되게 손글씨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좀 장난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JW 앤더슨은 뭔가 이런 영국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과감한 패턴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풀어나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JW 앤더슨이 되게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프레피 룩을 되게 많이 해요. 학생 룩 같은 느낌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는 좀 더 영하고 컬러도 좀 있고 학생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러죠. 그래서 유니클로 U랑 유니클로 C 라인이 조금 더 직장인들한테 어울리는, 사회에 이미 진출한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라인이라면은 JW 앤더슨 라인은 조금 더 대학생들, 학생들한테 좀 더 어울리는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셔츠도 아까 C라인에서도 셔츠가 많았는데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죠. 색깔도 훨씬 더 밝고 실루엣 같은 것도 좀 더 학생 느낌 나는, 귀여운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스타일이 좀 있죠. 이게 이제 JW 앤더슨 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좀 많이 화제가 됐었던 게 이 니들스. 니들스는 일본 브랜드죠. 시미즈 케이조라는 일본 디자이너가 연계를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딱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서브컬처 느낌도 좀 나고 스트릿 무드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릿 브랜드다 보니까 유니클로랑 어떻게 이게 접합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유니클로가 좀 갖고 있는 라인 중에 이런 플리스 자켓이라든지 좀 이런 것처럼 좀 약간 아웃도어 느낌에 가까운 제품들이랑 같이 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위에 니들스의 이제 상징인
나비 로고 같은 게 들어있고, 뭐 트랙 팬츠 같은 것들, 뭐 이런 와이드 팬츠 같은 것들,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그 전에 보신 것보다는 더 스트릿 바이브가 좀 있고 좀 더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이 있는 콜라보입니다. 그래서 좀 빈티지하기도 하고 또 힙한 느낌도 좀 있고 하는데, 사실 저도 니들스랑 협업 및 발표됐다고 해가지고 매장에 보러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었어요. 그러니까 딱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런 제품이 별로 없었어요. 아까 U라인이나 C라인은 정말 유니클로 매장 가서 엄청나게 샀었었는데 니들스는 사실 하나도 안 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난리가 났다고 들었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그렇게까지 화제는 안 돼가지고 매장에 그냥 재고가 막 엄청나게 쌓여있고 그랬었습니다. 뭔가 되게 흥미로울 뻔했었던 콜라보인데 그 결과는 그냥 그랬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제 콜라보 라인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유니클로랑 이제 꽁또아데 꼬또니에라고, 이건 프랑스 브랜드인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재밌는 건 아니라서, 카오스랑도 뭐 매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도 그냥 옷에 뭐 카오스 상징 같은 거 박아놓고 요 정도라서 뭔가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특징이 딱 담겨 있는 그런 콜라보 라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클로가 요즘 이렇게 콜라보 라인들이 계속 화제가 되면서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콜라보 디자이너들 또는 브랜드들을 늘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니들스를 발표할 때나 유라인을 발표할 때, 제이더브 앤더슨 발표할 때마다 너무나도 잘 팔리고 사람들이 막 매장에 미어 터지는 게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협업의 어떤 풀이 좀 커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유니클로가 뭔가 이런 계속 객원 디자이너들이나 객원 브랜드를 품은 하나의 좀 플랫폼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객원 뮤지션들을 이제 뭐 앨범에 참여시키는 토이나 뭐 프라이머리나 뭐 이런 앨범들처럼 유니클로도 뭐 본인만의 라인 때는 계속 갖고 있겠지만은 계속 이런 협업층을 늘려가다 보면은 유니클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와 각기 다른 개성의 어떤 디자이너의 그런 스타일들을 좀 맛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유니클로가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약간 편집샵처럼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이런 여러 가지 옷들을 파는 그런 소매점으로 유니클로가 시작을 했었어요. 유니클로의 이름도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유니크 클로징 웨어하우스, 그래서 이제 좀 독특한 옷들의 창고라고 이제 이름을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유니클로로 줄인 건데, 그러다가 이제 얘네가 그 미국의 갭 있죠. 스파 브랜드의 아주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갭의 영향을 받아서 자사 제품을 늘리면서 어떤 이런 하나의 스파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브랜드랑 콜라보가 늘려가면은 결국엔 다시 예전처럼 하나의 편집샵 같은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첫 번째 올해 브랜드로 유니클로를 뽑아봤고요. 근데 어쨌든 유니클로가 브랜드로 소개하기에는 좀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제가 발굴한 새로운 브랜드도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보너스로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브랜드 노잼편은 유니클로고, 올해 브랜드 선물편, 그래서 좀 더 특이한 브랜드로 하나 갖고 온 거는 닥커피 로스터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커피 원두 브랜드예요. 제가 최근에 파리에서 좀 카페들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좀 알게 된 카페가 하나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가 그 몽마르트 언덕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파리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서 몽마르트 가실 분 있으시면은, 여기가 언덕길이라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 들려서 한번 커피 마시면서 다리도 좀 쉬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평점이 되게 많네요. 생긴 지 꽤 됐나 보죠. 그래서 가봤는데 카페가 너무 좋더라고요.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두를 어디 걸 쓰냐고 물어보니까 얘네가 딱 소개해 준 게 바로 여기 닥커피 로스터스라는 브랜드였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사실 유럽에서는 좀 많이 보이는 커피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파는 곳이 몇 개 있다고 들었고, 이번에 그 커피쇼에서도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패키징에 그려져 있는 요 일러스트가 너무 딱 눈에 띄기도 했고, 또 파리에서 조금 감각 있게 잘한다는 카페 가보면은 항상 요 원두가 꼭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부터 궁금했는데 한번 이번에 맛본 김에 한번 파보자 싶어가지고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의 두 부부가
창업을 한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원래는 한 분은 금융 쪽에서 일했고 한 명은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일했는데 그냥 막연히 유럽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꿈을 딱 들고 처음에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로 떠났다가 그다가 영국 런던을 거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이 브랜드를 이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이랑 마케팅 쪽에서 일하면은 굉장히 직장도 안정적이고 뭔가 창창했을 텐데 이렇게 딱 유럽에 꿈을 품고 브랜드를 창업한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죠. 유럽에는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돈보다는 꿈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닥커피는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스페셜티 커피 원두를 파는 브랜드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패키징도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브랜드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면은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일반인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원산지에서 막 커피를 생산한 거에 따라서 뭐 맛도 다르고 또 뭐 어떻게 볶아가지고 막 이런 뭐 내추럴 뭐 카투 뭐 읽기도 어려운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닥커피 브랜드의 이제 철학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이 커피의 맛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브랜드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봐도 원두의 어떤 복잡한 그런 내용 대신에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한 번에 그냥 딱 맛을 연상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을 합니다. 뭐 블랙베리 디스코 하면은 굉장히 그런 검은 베리 향이 많이 나는 그런 커피겠죠. 그다음에 크림 도넛 향이 나는 거겠고 좀 더 크리미하고 그런 걸 거고 뭐 스트로베리 키스 하면은 당연히 뭐 딸기 향이 나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제로 이 원두에다가 가양을 해가지고 진짜 막 그런 뭐 베리 향이 나고 막 도넛 향이 나고 그런 커피는 아니라 이제 원두에서 이런 좀 서틀한 향이 난다는 거겠죠, 맛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가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이 커피가 어렵다, 뭘 사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이해를 하고 아, 요 맛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런 게 이제 포인트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 커피가 그 라이트 로스팅이 굉장히 트렌드라고 들었거든요. 커피가 이제 그 생두를 볶잖아요. 근데 커피가 어쨌든 그 커피 열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생두 자체에 항상 어떤 그런 과일 향 같은 것들, 달고 뭔가 상큼한 그런 향이 항상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래 볶을수록 그 생두 자체의 맛은 조금 더 사라지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커피 할 때 생각나는 어떤 쓰고 묵직하고 다크한 그 향이 이제 좀 더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크 로스팅인 거죠. 라이트 로스팅은 말 그대로 볶는 시간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두가 원래 갖고 있던 향이 많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커피가 이제 원산지가 되게 많잖아요. 뭐 에티오피아 커피도 있고 뭐 콜롬비아 커피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원산지마다 그 커피 원두가 갖고 있는 조금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에티오피아 뭐 예가체프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미가 강한 편이고 또 뭐 인도네시아 뭐 수마트라 뭐 이런 커피는 조금 더 뭐 다크하고 뭐 케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과일 향 같은 게 좀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원산지에 따라서 커피의 향이 좀 더 다른 편인데 그거를 이제 라이트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더 살리면서 그 특징을 좀 더 라이브하게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조금 내추럴 와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추럴 와인도 포도 그 자체 본연의 맛을 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만드는 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맛도 되게 특이하고 와인 주조장에 따라 개성도 되게 넘치고 그래서 약간 이런 라이트 로스팅을 살리면서 이런 좀 맛에 재밌게 맛을 살리는 것이 좀 내추럴 와인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도 와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 뭐 보르도 또는 뭐 부르고뉴 항상 지역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 와인을 생산하는 어떤 농장지 또는 뭐 샤또 같은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포도 품종 같은 거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와인을 카테고리화한 데는 당연히 좋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보르도가 어떤 와인 특징인 건지 또 부르고뉴가 어떤 와인 특징인 건지 모르거나 그 샤또나 그 농장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봐도 의미가 딱히 없잖아요. 근데 내추럴 와인도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이름을 짓고 또는 와인의 어떤 맛을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뭔가 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름들이나 디자인을 짓는 것처럼 이 닥커피도 복잡하게 뭐 원산지 이렇게 커피 이름을 쓰는 것보다 이런 재미있는 이름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패키징 자체도 되게 미니멀하고 감각적이고 또 맛도 되게 궁금하고 해서 좋은 반응을 끌고 있는 요즘 유럽에서 좀
잘한다라고 하는, 감도가 높다고 하는 카페들 가보면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커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서 또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그 맥주 브랜드 중에 미켈러 맥주 있죠. 미켈러 맥주가 생각이 났어요. 미켈러지만 때문에 가보시면은 이 미켈러도 덴마크에서 이제 출시된 맥주 브랜드인데, 얘네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일러스트 같은 것도 다 재밌고 아기자기하지만은 얘네가 굉장히 큰 맥주 브랜드인데 본인 자체 양조장이 없어요. 그 브루어리가 없어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벨기에에 있는 양조장한테 그냥 계속 이 하청을 맡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유명한 게 맥주 맛이 정말 미친 그런 기상천외한 맛들을 발표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맛이 다 있어요. 이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 한 2,000개의 맥주를 얘네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맥주를 볼 수 있는 데가 없네. 네, 보시면은 2,000개 정도의 맥주를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네, 보시면은 자체 양조장 없이 다른 브루어리 협업을 통해 맥주를 내고 있어서 집시 브루어리 또는 유령 브루어리로 불린다. 그래서 벨기에 이런 굉장히 작은 여기에서 맥주를 제조를 하고, 얘네들은 그냥 계속 레시피만 연구해서 레시피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도 되게 재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굉장히 맛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재밌는 그런 맥주 브랜드다. 근데 여기 닥커피도 커피 맛을 되게 창의적이고 좀 유니크하게 많이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독특한 커피 향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또 한국에 있는 카페랑도 협업을 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카페마라는 곳에서 디저트 협업하고 재밌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이너하지만 그래도 좀 재밌는 브랜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닥커피 로스터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암스테르담에 쇼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암스테르담 여행을 가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와서 그것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암스테르담 가서 여기 쇼룸 방문해 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이제 이 라이브 나중에 영상으로 올릴 때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브랜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올해의 공감편입니다. 올해도 뭐 나름 여행도 여기저기 많이 갔다 왔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정말 올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은 포틀랜드에 있는 PSU 파머스 마켓. 여기는 정말 너무 좋았었어요. 포틀랜드에 이제 파머스 마켓이 되게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승호이 님이 초대해 주신 조금 이제 멀리 있는 그런 파머스 마켓도 있을 거 했었는데, 요 파머스 마켓은 딱 그 포틀랜드 시내에 있어가지고 가기도 어렵지 않고 도심에 있다는 점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기본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자면은 되게 예전부터 생긴 그 파머스 마켓인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PSU 그 포틀랜드 뭐 주립대학이겠죠? 그 주립대학 캠퍼스로 이제 마켓을 이전을 하면서 이런 어떤 대학교의 어떤 분위기와 또 이런 지역사회의 어떤 활기가 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독특한 공간으로 이제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0개 정도의 그 브랜드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엄격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 이 마트에서 이제 그 들어오려면, 입점을 하려면은 그 기준이 무조건 이 포틀랜드 안에서 정말 지역 로컬 재료만을 활용한 그런 상품이라든지 식품류를만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다고. 근데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캠퍼스 쪽에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캠퍼스 가면 항상 이렇게 숲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 PSU 포틀랜드 주립대학 그 캠퍼스에 굉장히 울창한 느릅나무 그 숲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마켓이 열려가지고 딱 가보시면은 뭔가 숲속 축제에 온 듯한 좀 느낌이 들어요. 이날 날씨가 너무 좋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이런 그 초록초록한 느낌? 그러니까 무슨 꼭 동물의 숲에 온 것처럼 그냥 딱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너무나도 싱그러운 숲에서 이런 너무나도 좋은 재료들을 판매를 하고, 또 이 안에서 가족들과 연인들이 와가지고 장을 보고 물건을 사고, 또 지역의 어떤 로컬 이런 벤더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고, 그리고 이런 재료 같은 것도 이거 진짜 보정 하나도 안 한 건데
컬러 보이시죠? 너무나도 재료 색깔도 진짜 좋고 사람들도 진짜 칠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 이런 거리 음악가들이 버스킹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이 마켓을 한번 쭉 돌면서 뭔가 이런 라이브 음악 같은 것도 들려오고, 또 이런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연주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딱 여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갑자기 살고 싶다 여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사실 진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받은 곳이 그렇게 몇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부산이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포틀랜드였었어요. 그냥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전원적이고 너무 목가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여유로워서 한가롭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딱 이거 보는데 진짜 포틀랜드 그냥 여기 살고 싶다, 그냥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곳이고, 근데 이제 저는 파머스 마켓을 보면서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미국 파머스 마켓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뭐 그냥 망원시장, 뭐 어디 뭐 광장시장 이런 것처럼 그냥 시장 느낌인 건데, 미국에서의 파머스 마켓은 그냥 이런 시장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서 약간 브랜드 인큐베이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때 만난 승호이 님도 이제 자기 어떤 디저트 브랜드, 그 크럼블 본인이 직접 만드셔서 하는 이제 브랜드를 파머스 마켓에서 이제 직접 판매를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브랜드 카페를 곧 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파머스 마켓, 어떻게 보면 부담이 없잖아요. 시장에서 뭐 내가 월세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천막에서 이렇게 팔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가 많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로컬 어떤 주민들 또는 지역 그 유저들의 어떤 반응은 바로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브랜드들이 되게 작게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굉장히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커진 그런 메인 대형급 어떤 F&B 브랜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은 이런 파머스 마켓에서 시작한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블루보틀 커피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장인가 어디 그런 데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반응을 얻고 이런 지금의 어떤 글로벌한 커피 브랜드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브랜드를 딱 처음 시작할 때 꼭 진짜 막 뭔가 되게 현대적인 우리 브랜딩 기준을 딱 생각해가지고 마케팅 조사를 하고 뭔가 로고를 만들고 막 어떤 공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뭔가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소박하게 시작을 했다가 그게 조금씩 점점 반응을 얻어가지고 좋은 브랜드로 성장하는 이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갔다 오면서 또 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시장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한국 갈 때마다도 여기저기 많이 시장도 들리고, 또 다른 나라 여행 갈 때도 여기저기 많이 시장을 들리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본 시장들은 대부분 다 물론 각각의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은 뭔가 공간을 그냥 딱 생각했을 때는 되게 획일화된 것 같거든요. 시장이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시장도 뭔가 항상 이런 철골 구조 같은 곳에 이렇게 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좀 어느 시장을 가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광양시장, 뭐 어디 시장 다 보면은 뭔가 항상 이런 철골 같은데, 막 마장동 시장도 그렇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분위기가 약간 칙칙한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시장들, 뭐 런던의 코번트 마켓이든지 그 LA 파머스 마켓도 있고, 바르셀로나에도 이제 보케리아라고 되게 유명한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항상 그런 커다란 공간 안에서 들어가져 있는, 뭐 물론 당연히 날씨의 영향을, 비가 올 때 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하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렇게 숲속에서 자연과 딱 어우러지는 이런 시장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파는 재료들도 더 싱싱해 보이고, 뭔가 그 파는 사람들도 더 뭔가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좀 시장이 주는 공간, 그러니까 물론 시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브랜딩하고 그 안에서 어떤 먹거리라든지 또 어떤 제품들을 파는 거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체가 놓여져 있는 어떤 이런 공간적인 분위기 같은 것도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뭔가 시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형마트보다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숲에서 딱 어우러지는 어떤 축제 같은 느낌, 이런 식의 공간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르쉐가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고, 그렇군요. 이미 있군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갔던 공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말 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너무 기억에 남은 포틀랜드 주립대학 파머스 마켓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를 할 것은 이제 올해의 음악 편입니다. 올해의 음악. 근데 이번에는 음악 한 트랙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레이블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올해의 음악이라고 썼지만은 사실상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은 곤드와나 레코드라는 레이블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소개를 또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유튜브를 평소처럼 그냥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레이블의 썸네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썸네일이 너무 디자인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딱 봤는데 확 빠져든 그런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왜 썸네일에 빠졌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되게 미학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썸네일들을 자랑하는 그런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곤드와나 레코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영국 맨체스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독립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의 특징은 뭔가 단순히 음악을 파는 게 아니라요. 영혼을 위한 휴식처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네네네. 지금 잘 들리나요? 이게 생각보다 멀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레이블은 이제 재즈를 좀 좋아하시거나 또는 미니멀리즘 음악을 좀 좋아하시거나 또는 앰비언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굉장히 좀 흥미가 가실 그런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보통 대부분의 우리가 레이블을 봤을 때 뭐 우리나라에도 뭐 어도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은 프로듀싱이랑 그 A&R이라고 이제 아티스트 앤 레퍼토어라는 거의 준말인데 말 그대로 어떤 뭐 신인을 발굴하거나 또는 아트 디렉팅을 하거나 이런 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디자인과 또는 이런 프로듀싱의 컨셉이 따로 놀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곤도와나는 음악과 디자인을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창립 스토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튜 할설이라는 트럼펫 연주자. 어쨌든 이걸 창립한 사람은 어쨌든 음악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형이 이제 이 모든 앨범에 대한 아트와 디자인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음악과 또는 앨범 커버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음악은 어쨌든 청각적인 거고 디자인은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청각과 시각에 대한 어떤 경험이 완벽하게 통일된 톤앤매너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책 볼 때도 사실 책 커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이 책의 커버가 뭔가 되게 디자인적으로 이쁠 때 뭔가 읽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 같아요. 약간 유튜브에서 좀 이런 가끔 플레이리스트나 또는 앨범 같은 썸네일을 이렇게 딱 뜨면은 뭔가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썸네일들이 있어요. 그냥 이 음악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너무 그 이미지가 이뻐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곤도와나 레코드가 그걸 되게 잘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앨범들이 하나의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 같은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수집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좀 들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레이블 안에서 뭔가 이런 음악과 또는 디자인을 같이 뭔가 잘 통일을 시켜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저는 신기하다고 느꼈고, 물론 독립 레이블이니까 가능하겠죠. 대형 기획사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음악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 곤드와나 레코드에서 추구하는 음악적 장르는 이제 뉴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곤드와나에서 추구하는 이 음악의 장르들은 재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뭐 되게 전통적인 뭐 어떤 스윙 재즈나 뭔가 이런 복잡한 막 연주 같은 게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즈보다는 뭔가 조금 더 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레이블의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영적이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상적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풍경 같은 그런 장르를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음악이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음악이 있고 뭔가 그냥 틀어놓고 딴 걸 하거나 또는 카페나 뭐 이런 뭐 편집샵처럼 어떤 그냥 분위기를 주기 위해 틀어놓는 음악이 있잖아요. 여기 곤도와나 레코드의 음악의 특징은 철저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집중해서 딱 이렇게 눈을 감고 뭔가 그 연주를 이렇게 막 감상하면서 듣는 그런 재즈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면서 또는 뭐 새벽에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리추얼한 활동을 하면서 배경음악처럼 듣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라이프 스타일에 가까운 음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곤도와나 브랜딩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음악을 듣는 경험 자체를 디자인한 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 영상에도 치타와라는 브랜드를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치타와는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책을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 경험을 파는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곤도아나 레코드의 음악들도 음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 음악을 듣는 경험과 어떤 분위기를 파는 브랜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 음악을 틀어봤자 어차피 이거 영상에서는 못 보여주기 때문에 각자 그냥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시고 나 이 썸네일 마음에 드네 하면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디자인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를 어떻게 너무 그냥 딱 다 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이 앨범 레코드만 그냥 사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고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디자인이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레이블이고, 동그라미가 동동동한 것의 의미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폰시 딱딱통이랑 좀 요거 말씀드리는 거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로고에서 형태를 따온 것 같아요. 이 로고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형태를 따온 것 같은데, 이 로고를 안 그래도 지금 이 로고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로고가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다들 알만한 전설적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이너스 리퍼블릭. 여기가 굉장히 전설적인 디자인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꼼데기 아라송이라도 했고, 코카콜라, 뭐 긴자 그래픽 갤러리, 이세이 미야케. 보시면은 클라이언트도 다들 짱짱하죠. 그래서 만약에 디자이너 분들이시면은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한 번쯤은 배울 만한 그런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인데,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사실 이런 꼼데가라서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이 와이프아웃이라는 요 프로젝트 때문에 사실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와이프아웃이 되게 전설적인 예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3D 게임이에요. 이거 왜 다 못 보지? 이게 저도 예전에 어렸었을 때 CD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3D 비행기 이제 경주하는 그런 게임인데, 요 와이프아웃의 이 게임의 이런 전반적인 BI를 이 디자인 리퍼블릭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게 엄청나게 화제였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쯤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되게 뻔하게 그냥 많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매트릭스나 뭐 이런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만한 되게 사이버 펑크적인 그런 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디자인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어떤 테크노, 사이버 펑크,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 문화의 시각적 언어를 뭔가 정의했다고 평가받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을 그냥 비디오 게임 뭐 주인공 그냥 딱 보여주고 멋있는 뭐 로고 그냥 타이틀 딱 보여주고 그냥 게임 화면 같은 거 뭐 넣고 뭐 이 정도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게임의 시각적 언어를 정립한 에이전시가 별로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화제가 돼서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디자인 에이전시로 남아있고, 뭐 보니까 지금까지도 되게 활발하게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설적인 어쨌든 디자인 브랜드에서 에이전시에서 작업을 한 로고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고의 의미는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딱 봤을 때는 뭔가 그 음악의 파장 같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똥똥똥똥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약간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브랜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컬러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참 이런 거 보면은 레이아웃이 너무 독특하죠. 그래서 뭔가 카페나 좀 고요한 카페나 또는 자연 친화적인 어떤 편집샵이나 그런 데서 틀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음악이고, 여러분도 뭐 명상을 하시거나 또는 집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을 담고 있는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음악 레이블 편으로 곤도아나 레코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레이블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약간 음악 레이블계의 A24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립영화 배급사 아시죠? A24. 얘네들 보면은 뭐 굿즈밖에 없어. 이 A24에서 소개하고 있는 영화 보면은 뭐 되게 유명하게 잘 아실 거는 미드소마도 있고, 또 패스트 리비스도 너무 재밌게 봤고, 뭐 미나리도 있고, 뭐 문나이트, 레이디버드,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 영화 배급사의 특징을 보면은 딱 본인들만의 어떤 취향이 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메이저 같은 장르 취급하지 않고 뭔가 마이너하면서도 그 안에서 되게 어떤 이런 미학적인 어떤 실험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만의 취향을 되게 확고히 가져가면서 이거를 되게 유니크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 배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곤도와나 레코드 보면서. 그래서 좀 닮은 점이 있다. 이렇게 자기 취향을 계속해서 멋있게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은 되게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랩을 소개를 했고, 자, 다음은 올해 제품. 제가 소비한 것 중에서 올해 좀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소개를 해주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배급사에서 그 소개한 영화가 짱짱한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 미국 출장을 갈 때마다 어쨌든 미국 국적기라고 하나요? 뭐 델타나 뭐 아메리칸 이런 것처럼 그 미국 항공기를 타는데 미국 항공기를 타면 진짜 좋은 게 이 A24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명한 A24 영화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이거를 볼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개봉되는 데도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저는 항상 미국 출장 가면은 싹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레이디 버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 영화는 진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 제품은 이거 사실 제가 올해 그 서울에서 팟캐스트 할 때 소개했었던 브랜드인데 플라밍고 에스테이트 룸스프레이 토마토 룸스프레이. 플라밍고 에스테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서울에서 팟캐스트 할 때 소개했었던 브랜드였는데요. 일단 뭐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영상 조회수가 되게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안 오신 분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제가 한 번 더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플라밍고 스테이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고 사이트가 바뀌었네? 예전에 이런 느낌이 왔는데 이 브랜드의 특징은 정원 문화를 모티프로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가 코로나 때 굉장히 좀 정원 집에만 머물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정원을 되게 가꾸면서 여러 가지 많이 좀 영감도 받고 위안도 받고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정원 문화에서 자기가 착안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정원에서 나온 어떤 재료들 또는 뭐 식품들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제 얼굴을 잠깐 없앨게요.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정원 느낌 나고 그렇죠. 근데 정원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휴식과 안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예전에는 고전 시대 때는 또 향락의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정원에서 막 술 마시고 막 사교 문화하고 막 이런 공간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전원적이고 뭔가 되게 농가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는 동시에 또 이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고급스럽고 약간 섹시하고 이런 좀 향락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퇴폐적인 그런 식의 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립자인 것 같고요. 강아지를 두 마리나 키우고 있네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정원에서 딴 어떤 재료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욕 제품, 베스앤버디 제품도 있고, 뭐 팬트리 제품도 있고, 캔들이나 또는 뭐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뭐 할까요? 그래서 제품 이미지도 너무 이쁘고, 그죠? 이런 거 이미지도 너무 요즘은 AI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이미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수제로 만든 또 이 제품의 그런 쫀쫀한 또 맛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 소개하는 것도 너무 이쁘고 또 제품 자체도 너무 좋고 그래서 좀 브랜딩 좋아하시거나 저처럼 좀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눈길이 갈 만한 그럴 수밖에 없는 브랜드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사악합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물론 뭐 캔들 같은 것도 우리 뭐 딥티크나 뭐 이런 캔들 비하면은 뭐 그냥 또이또이 하지만은 이런 캔들 8온즈면은 226g 캔들에 57달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래도 한 7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태우면 없어지는 건데 7만 원 쓰는 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유일한 단점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브랜드가 있다. 되게 찾아보시면은 되게 영감 받으실 만한 포인트가 많은 이런 사진 같은 것들 찍는 것도 그렇고 참 이런 되게 좋은 브랜드인데 제가 여기서 구매한 거는 그러니까 계속 저도 관심이 있다가 포틀랜드 여행 갔을 때 편집샵에 요 룸스프레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샀던 게 토마토 룸스프레이인데 있으려나 아직도 사이트에? 사이트에는 없네요. 다 이제 내려가 봤네요. 자,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산 토마토 룸스프레이고요. 일부러
언박싱까지 보여드리려고 상자에 담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있고, 그래서 이름도 뭐야 어떻게 되어 있어요? Pleasure from the Gard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원에서부터 온 즐거움이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정원에서 철학을 받은 그런 제품이란 거를 대놓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품이 열면은 언박싱을 보여드릴게요. ASMR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문양이 돼 있습니다. 리미티드 하베스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베스트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수확을 되게 제한한다 뭐 이런 뜻인 거겠죠. 그래서 토마토 향이니까 어떤 향인지 좀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때 좀 맞아요. 토마토가 좀 유행이었었어요. 저도 본 게 이것도 그렇고 자라에서도 토마토 디퓨저 나오고 그것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 향이 좀 다 약간 좀 이런 싱그럽고 좀 숲 같은 느낌 나는 그런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걸 딱 맡았는데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가격이 정말 사악하긴 했는데 이거 조그만 거에 이것도 한 60달러인가 70달러인가 뭐 했었던 것 같은데 리미티드라서 아마 좀 더 비쌌겠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은 브랜드 이거 하나 꼭 갖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정말 향도 너무 만족스럽고 뿌리면은 진짜 약간 그 집이 굉장히 싱그럽고 향긋한 토마토 밭이 되는 케찹 냄새 아닙니다. 오뚜기 케찹 냄새 아니고요. 정말 고급스러운 토마토 향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솔직히 룸스프레이 어떻게 매번 7만원, 8만원 이렇게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매번 그렇게 쓰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그 자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마토 그 디퓨저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약간 요런 느낌의 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싸게 구할 수 있는 곳을 하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마토 향은 아니고 바질 향인데 조금 비슷하거든요. 근데 H&M 홈 가보시면은 진짜 요즘 스파 브랜드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이 그냥 제가 허투루 찍은 영상이 아닙니다. 요즘은 진짜 스파 브랜드가 죄송해요. 그 한국 사이트를 갈게요. 합리적인 가격, 심지어 겨울 세일. 없네. 한국에 없나 보네요. 한국 H&M 홈은 디퓨저를 안 파나요? 그냥 제가 프랑스 사이트로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알아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데 요거거든요. 요게 그린 바실리컴이라는 디퓨저 제품인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0유로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2만원 좀 안 되는 거죠.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토마토 향처럼 되게 싱그러우면서도 향이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집에 한 3개 정도 사놓고 그냥 곳곳에 이렇게 두고 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토마토 룸스프레이 요거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질 요거 디퓨저까지 딱 틀어놓으면은 이제 바질과 토마토가 합쳐된 완전 이제 마가리타 이제 이 집이 이탈리아가 되는 이제 마법이 요 비슷한 좀 향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토마토 향은 아니지만은 요 제품도 추천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라밍고 토마토 룸스프레이 올해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넷플릭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넷플릭스로 좀 카테고리를 바꿔봤고, 올해 제가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되게 인상 깊게 본 거에 대해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 소년의 시간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요거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번에 상도 받아가지고 좀 유명해졌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 네, 요 작품이고요. 영국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영국 악센트가 굉장히 세요. 자막 없이는 보기 힘든 그런 시리즈인데 안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대충의 그냥 시놉시스를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약간 범죄 스릴러 드라마고요. 그리고 그냥 딱 시리즈가 시작하면은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는 가족에서 갑자기 경찰들이 확 들이닥치면서 그 13살의 이 어린 소년을 갑자기 체포를 해갑니다. 그래서 체포를 해서 이제 경찰에 이제 이송이 되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같은 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무너지는지, 이제 실제 요즘 현대에서 이 청년들의 범죄들과 이제 SNS에서 이제 요즘 어린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폐해가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특징은 어쨌든 그런 장르를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냐, 얘가 광년 진짜 범죄를 저질렀냐 안 했냐, 약간 그거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지만은 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깊게 뇌리에 박혀 있는 것들이 원테이크 촬영 기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테이크로 그냥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서 편집적인 어떤 테크닉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촬영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이 모든 호흡이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편집으로 딱 이렇게 끊는 건 아니라 그냥 사건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족 집에서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거기서 이제 경찰차를 타고 이 소년이 경찰서로 이송이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고 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구치소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그냥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테이크 이제 편집의 특징은 그 영상 안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몰입감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편집으로서 호흡을 딱 끊으면은 여기에 딱 집중했다가 이제 다음 이제 장면으로 환기가 되고 또 다음 상황으로 또 환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어떠한 이제 끊김도 없이 한 번에 다 보여주게 되니까 내가 진짜 이 공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을 들고 또 굉장히 몰입감 있게 또 숨막히게 이 광경을 바라보는 진짜 그 상황의 어떤 목격자가 된 듯한 그런 극도의 몰입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정말 이 시나리오에 정말 빠져들어서 본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그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 피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리즈의 좀 아트 디렉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극도의 리얼리즘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장면이 원테이크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공간이 넓으면은 상대적으로 원테이크로 찍기가 힘들거든요.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폐쇄적이고 좁은 공간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취조실이라든지 유치장이라든지 또는 복도 같은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인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뒤에 배경이 이렇게 넓게 있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원테이크로 찍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잠 안 올 때 보실 만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오히려 잠이 더 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리얼리즘을 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촬영의 어떤 조명이나 색감 같은 것도 최대한 인위적인 조명을 배제를 하고 어떤 형광등 불빛이라든지 또는 어두운 밤에 어떤 가로등 같은 그런 차가운 색감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또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배경음악이 이제 최대한 자제를 하고 어떤 현장음 같은 것도 있죠. 뭐 발자국 소리, 사람들 뭐 웅성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마치 어떤 시리즈를 보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 현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실감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극도의 사실주의, 정말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정말 대화를 하고 지나가고 하는 것들이 진짜 그냥 그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실감을 준다는 게 또 두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연기가 정말 끝장납니다. 그래서 각본가이자 제작자 중 한 명이 이 아들의 아버지 역할을 한 배우가 각본이랑 제작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맡은 연기도 정말 엄청나고, 나중 가면은 이제 이 소년이 이런 어떤 살해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가족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말 멘탈적으로 이제 좀 무너지는 그런 과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정말 굉장히 처절한 연기를 보여주고, 또 이 소년도 진짜 어린 소년인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취조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요 장면인데, 이제 이 청소년 분석가인가 심리 상담사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취조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 소년이 정말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어떤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어떤 이렇게 말도 자제하는 법도 모르고 감정에 이제 그냥 그때그때 그냥 1차적으로 이렇게 휩쓸리고 하는데, 그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거기서 또 답답해하고 또 짜증내하는 그런 감정들을 정말 미친 듯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심지어 신인 배우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배우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배우는 그 연기로 에미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에피소드가 되게 짧아요. 한 4화까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4화를 보면서 압도적인 현장감과 또 이 공간에서 정말 같이 숨 쉬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힐링하면서 볼 만한 그런 시리즈는 절대 아니고요. 진짜 딱 몰입해서 빠르게 볼 만한 그런, 딱 보다 보면 그냥 딱 끝나면 그냥 하면서 뭔가 긴장이 그냥 확 풀리게 되는 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테이크 작품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기 채팅에서도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 버드맨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그 1614라는 전쟁 영화, 그것도 전쟁에서 이제 그 군인이 어떤 전령을 다른 부대로 이제 전달하러 가는 과정 자체를 다 그 원테이크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원테이크 작품의 한계가, 그러니까 버드맨도 그렇고 1614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다 한 컷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버드맨도 약간 중간에 그래도 약간 끊기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는데, 요 소년의 시간은 물론 시리즈니까 에피소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원테이크 작품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으로 이렇게 딱 끊겨진 장면들을 보게 됐을 때는 어쨌든 주요 장면 하나하나를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났어. 오케이. 그리고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품을 하고 뭐 양말을 신고 양치질을 하고 뭐 이 과정까지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주인공이 이제 준비를 하고 밖을 나가.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주인공이 뭐 회사나 어디에 도착을 해서 일을 시작해. 그러면서 뭐 동료와 대화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장면을 이제 끊어서 보여주는 게, 당연히 그 장면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양말 신는 거, 양치질하는 거, 문 밖에 나와가지고 뭐 횡단보도 빨간불, 뭐 초록불 기다리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준다면은 상대적으로 길이도 엄청 길어지고 또 지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장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 장면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테이크로 뭔가를 찍으려면은 계속해서 그 장면 안에서 관객들을 몰입을 시켜줄 만한 어떤 과정들과 대화들을 계속 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어떤 사람의 집중력이 풀리지 않고 계속 그 사건을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년의 시간은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딱 잡혀가가지고 이제 경찰차에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래 영화에서는 다음 장면에 이제 경찰서로 도착한 게 딱 나와야 될 텐데, 이거는 그 소년이 경찰차에 타서 가는 장면 자체가 계속 나와요.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장면을 다 보게 만들려면은 그 경찰차를 타고 도착하는 시간까지 또 어떤 이벤트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볼 거잖아요. 그런 대화들을 너무 흥미롭게 잘 또 있음직하게 되게 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사실적이고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참 잘 찍었다. 그러니까 찍은 것도 잘 찍었는데 각본 자체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말한 건 뭐 스포가 된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스포할 것도 사실 없기 때문에 한번 꼭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넷플릭스는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네요. 올해 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전시는 사실 저는 그 서울에서 이번에 그 DDP에서 열렸던 톰삭스 전시가 가장 솔직히 기억에 남았었어요. 근데 이 톰삭스 전시는 사실 제가 이미 라이브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받은 영감들 그 영상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는 좀 반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파리에서 열린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도 그 퐁다숑 루이비통, 그 루이비통 재단 거기서 이제 좋은 전시들이 많았었는데요. 거기서 올해 봄에 이제 열렸던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는 뭐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 출신의 굉장히 이제 할아버지 아티스트고요.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같이 보면서 요렇게 진행 전시고, 저는 이 전시가 일단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 전시가 이제 봄에 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겨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겨울 되면은 되게 막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막 화려하고 이런 건 있지만은, 사실 유럽에서 겨울은 굉장히 좀 처량하고 되게 우중충하고 약간 이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사실 이제 겨울이 빨리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되는 것만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종특인데, 딱 이 봄에 맞춰서, 그러니까 날씨가 이제 딱 이제 좋아질 시즌에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 딱 전시를 하면서 너무 파릇파릇하고 색깔도 너무 컬러감도 이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퐁다숑 루이비통 측에서도 이 전시가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러 보고 되게 여기서 힐링을 좀 많이 얻고 기분 전환을 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는 일단은 처음에는 이런, 여기도 잠깐 초반에 나오는데, 초반에는
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아마 데이비드 호큰일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데, 존재하는 가장 비싼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작품 중에 하나인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품은 9,030만 달러에 낙찰이 돼가지고, 이게 한국 돈으로는 약 1,019억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생존 작가 중 최고 경매가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싸게 작품을 판 작가이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국도 아시다시피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중충한 날씨가 싫어가지고 LA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작품들 보시면은 이런 LA에서 그린 어떤 수영장이나 이런 저택 같은 것들,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요크셔,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이제 풍경화 같은 거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숲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리는 걸 되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그림 자체가 이렇게 막 커다란 벽에 이렇게 막 화려하게 걸려 있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아지고,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데이비드 호크니 전이고, 뭐 이런 작품도 있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이런 LA 작품들 이런 거 있고, 그러다가 이제 풍경들, 이게 이제 벽에 초상화도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었고요. 요게 이제 누구냐? 그 가수 누구죠? 네, 해리 스타일스인가? 네, 해리 스타일스였던 것 같아요. 감사. 네, 지드래곤은 무슨? 네, 요 사람이 해리 스타일스고, 또 유명한 사람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유명한 애들도 좀 있었습니다. 얘는 꼭 JW 앤더슨 같네? 전혀 아니네. 아무튼 옷이 똑같네요. 그 조나단 앤더슨이랑. 아무튼 그렇고, 이런 꽃 그림도 되게 많고, 이런 풍경들. 그리고 또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비드 호크니 이 작가가 되게 백발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다 아이패드로 그린 거거든요. 다 디지털 그림이에요. 그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근데 나이 들면은 사실 이런 신기술 같은 거 접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좀 디지털 작품도 하고 아이패드도 활용하고 하는 거 보면 이게 항상 하나에 안주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신기술 같은 걸 터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도 되게 존경스럽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색감이나 사람을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또 그게 하필 봄 시즌에 잘 맞춰서 열려가지고 되게 좋았었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시는 사실 기억에 남는 건 톰 삭스가 더 저는 기억에 남았지만은, 그래도 데이비드 호크니 전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네요. 올해 콜라보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콜라보는 아르켓과 바버 브랜드의 콜라보입니다. 아르켓은 뭐 워낙 다 잘 아실 거고, 더현대에도 그 지하에 아르켓 매장이 있죠. 아르켓은 이제 H&M, 아까 이제 우리 그 바질 디퓨저로 유명한 H 그룹에서 최상위 라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H&M이 제일 싸구려고요. 그 다음에 코스, 그 다음에 이제 아르켓,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중간에 뭐 애나더 스토리라고 이제 또 여성복 하는 브랜드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아르켓은 어쨌든 뭐 최상위 라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파 브랜드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미니멀하고 또 유니클로랑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 바버도 아마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월리스 그로밋과 콜라보를 하네요. 바꾸겠습니다. 바버와 월리스 그로밋. 요게 좀 더 재밌어 보이는데. 뭐 아무튼, 네. 그 바버는, 이거는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요. 이제 요 브랜드의 창업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거친 북해와 또 날씨와 싸워야 되는 어부와 선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다에서 선원들은 이 옷이 어쨌든 계속 젖잖아요. 그래서 이 선원들을 위해서 이제 기름을 먹인 이런 방수 재킷을 만든 게 시초예요. 그래서 이 기능성이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군인이나 또는 시골의 귀족들이 즐겨 입는 옷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아크테렉스나 뭐 레인즈 같은 그런 옷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영국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옷이 아크테릭스였겠죠. 그래서 이 바버 브랜드의 옷은 이제 영국 왕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아서 로열 이제 왕실 보증 마크도 획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영국 브랜드 옷이 아니라 어떤 영국을 좀 상징하는 그런 영국의 자부심 같은 그런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제품을 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제일 시그니처로 유명한 제품이 월리스와 그로밋 아니고, 바로 이 왁스드 자켓입니다. 여기 이제 왁스에다가 자켓에다가 이제 왁스를 발라서 이제 만든 자켓인데요.
그래서 방수도 되고 방풍도 되고 되게 기능을 갖춘 재킷이고, 또 뭐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또 나름 이렇게 또 이 왁스가 이제 벗겨지면서 주름이 좀 생기고 그게 이제 좀 빈티지한 멋을 이제 주기 때문에 또 이런 매니아층이 많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또 이 왁스는 벗겨지면은 또 다시 발라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네요. 저는 뭐 왁스는 머리에다밖에 안 발라봐가지고 뭐 이런 옷은 입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르켓이랑 이 바버랑 콜라보를 했다길래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아예 그 방향성이 다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뭘 보고 꽂혔냐면은 이걸 보고 너무 꽂혔어요.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아르켓의 약간 미니멀한 그런 매력들을 조금 가지면서 바버의 뭔가 중후하고 클래식한 느낌까지 딱 주어가지고, 이게 옷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지퍼도 너무 딱 이쁘고 입었을 때. 그래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딱 사야지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사악합니다. 거의 한 500유로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하겠네요. 그래서 재고가 또 들어왔네. 다시 재고가 없었는데 한번 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자켓 하나 사기에는 좀 가격이 좀 사악해서 이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냥 단념하고 있었거든요. 다 팔려가지고. 근데 재고가 또 들어온 거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르켓 라인을 아예 쭉 한번 봐볼까요? 요게 이제 아르켓이랑 콜라보한 라인인데요. 이런 부츠도 나오고 바지도 너무 핏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그건 아니구나. 이게 또 다른 왁스 자켓이고, 또 이런 타르탄 퀼트 자켓도 나오고요. 이것도 되게 너무 이쁜 것 같고, 컬러도 너무 이쁘고, 목도리, 또 이런 왁스 데님 자켓, 이것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데님 자켓이랑 또 데님 진, 이것도 되게 이쁘고. 그래서 하나쯤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브랜드라서 최근에 본 콜라보 제품 중에서는 제일 좀 눈길이 가고 재밌었습니다. 강아지 코트도 있네요. 우리 오레오 입혀주면은 좋겠는데, 좀 오레오는 제 옆에서 지금 평안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콜라보였고, 요거를 이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모든 영감 어워즈 분야들을 다 소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올해 브랜드로는 노잼편으로는 유니클로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선물편으로는 닥커피 로스터스 선물 소개를 해드렸고, 올해 공간으로는 포틀랜드의 파머스 마켓, 그 다음에 올해 음악 레이블로는 본드와나 레코드라는 레이블을 소개했고요. 올해 제품은 플라밍고 에스테티에서 나온 토마토 룸 스프레이, 그 다음에 올해 넷플릭스는 소년의 시간, 올해 전시는 톰 삭스랑 데이비드 호크니, 마지막으로 올해 콜라보는 아르켓과 바버, 이렇게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라이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